네, 안녕하세요. 초급 프랑스어 강도 우리 오늘 22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0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 역시 지난번에 한꺼번에 다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앵파페, 그 다음에 파스콩포세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도 뭐 구체적인 내용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지난번 내용 또 강의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파세콩포세에 대해서 우리 120페이지 22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파세콩포세는 우선 그 이름부터가 파세콩포세, 과거는 과거인데 콩포세, 이렇게 이렇게 컴퍼스트 된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뭐 앞에서 봤던 반과거나 단순미래나 이런 시제처럼 동사 하나, 그 어미를 변화시켜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파세콩포세는 다른 단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루는 과거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상 파세콩포세가, 우리 엠파페라는 그 단어는 그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파세콩포제는 이제 이 과거 시제를 만드는 형식과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PP 형태, 동사의 PP 형태를 붙이는 겁니다. 조동사는 아부아르와 에트르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거의 모든 프랑스어 동사는 다 아부아르 동사를 복합과거 만들 때 조동사로 취합니다. 모든 타동사, 프랑스어의 대부분의 동사가 다 타동사인데, 그 모든 타동사들이 복합과거 만들 때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하고요.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자동사 중에서도 상당수가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해요. 그래서 결국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동사들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120페이지에 1번, 2번, 3번에 나와 있는 그 예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들을 외워두시면 돼요.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복합과거 만들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그 동사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P 형태도 물론 여러분들이 따로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1군 동사, 2군 동사의 PP 형태 지난번에 봤고, 또 몇몇 동사 우리가 흔히 쓰는 동사들 가운데 형태가 불규칙한, 그러니까 그 좀 특별한 PP 형태를 갖는 동사들의 예를 지난번에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복합과거는 뭘 나타내느냐? 과거에 이미 하고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런 행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앵파페가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그런 행동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어쨌든 그 앵파페의 그 기준 자체가 과거의 지속 혹은 반복인데, 그러나 그 문맥, 텍스트 내에, 문장 내에서 그 상태나 지속되었고 반복되었던 상태나 행위가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는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앵파페입니다. 그런데 복합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버린 사건, 행동, 뭐 그건 당연히 복합과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장 내에, 텍스트 내에 그 한계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그때는 복합과거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아부아르 동사, 에트르 동사, 조동사, 그리고 동사에 PP를 붙이면 되는데, 모든 타동사는 다 아부아르 동사를 복합과거의 조동사로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120페이지 2번,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사들 가운데도 몇몇 동사들은 간혹 가다가 타동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죠? 들어가다, entrer, 자동사인데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방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복합과거 je suis entré chez dans ma chambre,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entré가 뭔가를 가방에 집어넣다, 핸드폰을 내 가방 속에 집어넣다라고 하면 그때는 타동사죠. 그럴 때는 복합과거를 만들 때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j'ai entré mon portable dans mon sac,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 sortir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가다, 외출하다 할 때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나갔다, 외출했다 라고 하면 줄 수 있었디, 에트르 피피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엉트리하는 반대의 의미죠. 그러니까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다, 뭔가를 어디서 꺼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타동사입니다. 직접 목적으로 갖는. 그때는 avoir sorti, 그러니까 avoir 동사를 조동사로 받아야 되고요. 파스 동사, 어디를 지나가다, 들르다 할 때는 에트르 파스예요. 그러나 자동사로 쓰일 때, 그러나 시간을 보내다, 시험을 치르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로 쓰일 때는 아부아르 파스,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아야 되고요. 데썸들 몽때도 있었죠. 내려가다, 올라가다 자동사 의미로 쓰일 때는 주수이 데썸 뒤 주수이 몽때 에트르 피피를 써야 되지만 복합국어 만들 때요. 그러나 물건을 테이블에서 선반에서 내리다 혹은 물건을 올려놓다라는 타동사로 쓰일 때는 아부아그 덱성디 아부아그 몽때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는 모든 경우에 다 복합과거를 만들 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점이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복합과거에서는 항상 에트르 PP이기 때문에 주어의 성수에 PP를 일치시켜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요.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는 경우에는 성수 일치가 없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나오는 한에는. 그러나 이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가 돼서 동사 앞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그때 제가 오마이걸 예를 들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가 돼서 동사 앞에 나가 있을 때에는 직접 목적어, 대명사가 돼서 동사 앞에 위치한 그 목적어의 성수의 PP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명동사는 지금까지 설명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는 경우와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경우의 특징을 공이 갖고 있습니다. 함께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대명동사를 복합과거 만들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그런데 성수 일치의 원칙은 어딜 보고 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가 그게 직접 목적어일 경우에만 그 대명사, 그 목적어의 성수에 일치시킨 거죠. 물론 대명동사일 경우에는 앞에 나가 있는 제기대명사랑 주어랑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복수인지 그거를 보려면 앞에 있는 주어가 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성수 일치를 시켜주면 되는데, 그런데 일단 성수 일치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우선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어인지 간접 목적어인지를 보고 직접 목적어일 경우에만 성수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과거에 관련된 그 뼈대가 되는 원칙들 지금 다시 한번 쭉 말씀드렸어요. 혹시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나 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 반과거, 복합과거 한꺼번에 정리했던 그 강의를 다시 돌아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120페이지 문법 보겠습니다. 네. 파스 콩포세이고요. 그래서 그 박스의 내용을 보면 일세 아 엑스프리메 일은 파스 콩포세 시제를 말하겠죠. 이 복합과거 시제는 그래서 servir 아입니다. servir 아 하면은 무엇 하는데 사용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세 파스 콩포세 복합과거 시제는 이해하는데 사용됩니다. 엑스프리메 표현하는데 뭐를요? des événements ou des actions 사건이나 그 다음에 행위들을 근데 dans le passé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행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제예요. 당연히 과거죠. 과거 시제인데 근데 il est formé d'un auxiliaire. auxiliaire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être 혹은 avoir라는 조동사에다가 participe passé PP 형태를 붙이는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auxiliaire être ou avoir 언제 être 혹은 avoir라는 그 조동사를 어떻게 쓰느냐, 언제 avoir를 조동사로 쓰고 언제 etre를 조동사로 쓰느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presque tous les verbes se conjuguent avec l'auxiliaire avoir. 그래서 거의 모든 동사들이 presque tout, 그죠? presque tous les verbes 프랑스어의 거의 모든 동사들이
복합과거 만들 때 avoir 동사를 조동사로 취합니다. mais pas tous.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동사는 être,를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1번, 2번 그 밑에 있는 1번, 2번, 3번에 그 일부 동사들 복합과거를 만들 때 être,를 조동사로 취하는 그 일부 동사들의 예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냥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avoir를 조동사로 취한다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타동사, 그 다음에 대부분의 자동사. 우선 타동사는 무조건 다 avoir를 조동사로 취한다. 복합과거 만들 때 그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se conjugue avec l'auxiliaire être, 조동사 être,를 취하는 동사들의 얘가 1번, 2번,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tous les verbes pronominaux 모든 대명동사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동사들은 무조건 조동사는 복합과거 만들 때 조동사는 être,를 취합니다. 물론 성수일치와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어인지를 살펴보고 이제 성수일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어쨌든 복합과거 만들 때 조동사는 대명동사들은요 무조건 être,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certains verbes indiquant un changement dans l'espace. 특히 이제 그 공간 속에서 변화, 그러니까 이동과 관련된 그러한 자동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동사들이 근데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해서 무조건 être,를 동사로 만드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책에서도 120페이지 그 중간에 박스 2번에 certains verbe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소 이동. 그래서 예전에 우리 프랑스어 문법책 보면 어떤 경우에는 뭐 왕래 발착, 우리 옛날에 영어 문법에서 주로 쓰던 거거든요. 왕래 발착, 오고, 뭐 가고, 그 다음에 떠나고, 도착하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동사들은 다 être,를 조동사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다, partir, 그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r, 가다, aller 동사, 오다, 문이역 동사 다 être,를 조동사로 받는 그런 동사들이죠. 하지만 이 원칙으로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être,를 조동사로 받는 동사들을 다 포괄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동과 관련된 동사들인데 avoir를 조동사로 받는 동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marcher, 걸어가다, 전진하다, 이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avoir를 그러니까 자동사고 이동, 전진 뭐 이런 의미를 갖는 동사지만 복합과거 만들 때 avoir를 자동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을 의미하는 동사다, 왕래 발착을 의미하는 동사다. 그런 동사들은 être,를 조동사로 받는다. 이렇게 외워두면 뭐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냥 자꾸 영어식 문법 이렇게 끌어들여서 적용하지 말고 그냥 외워버리세요. 많지 않으니까 être,를 조동사로 받는 그러니까 복합과거 만들 때 être,를 조동사로 취하는 동사의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단순 무식하게 이럴 때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요. 단순 무식하게 외워버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괜히 뭐 왕래 발착이니 뭐네 하면 꼭 그 설명이 반드시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냥 100% 들어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가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카테고리 때문에 뭐 왕래 발착이니 뭐네 하는 그런 카테고리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복합과거 만들 때 être,를 쓰는 걸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렇게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aller, 가다, partir, 뭐 출발하다, 떠나다, venir, 오다, arriver, 도착하다, 그 다음에 entrer, 들어가다, rentrer, 다시 들어가다, 혹은 뭐 rentre면 뭐 이렇게 이렇게 방학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는 것, 휴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 혹은 뭐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 이런 거 다 rentre죠. 역시 entre든 rentre든 다 être,를 조동사로 받고요. 그 다음에 sortir, passer, monter, descendre, tomber, 넘어지다, 쓰러지다, 혹은 헛도그네, 리턴하는, 돌아가다. 다 être,를 조동사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도 entrer, sortir, monter, descendre, 혹은 passer 같은 동사들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취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태어나고 죽고 뭐 되고 하는 거 있죠. 네트 태어나다. 그다음에 드브니어 영어의 become 같은 경우죠. 그래서 무엇이 되다. 헤스테 머무르다. 그다음에 mourir 죽다. 이 동사들도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들을 외워두시고 그 밑에 avec l'auxiliaire être, 에트르를 복합과거 만들 때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케이스에는 그런 경우에는 il faut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accorder le sujet et le participe passé. 주어의 성수에 pp를 일치시켜 줘야 됩니다. 주어가 남성 단수면 그냥 가만 그 pp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고, 그다음에 주어가 여성이면 pp에 을을 붙이고요. 주어가 남성 복수면 s를 붙이고 여성 복수면 es를 붙이는 원칙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오죠. 그가 왔다 하면 일레 분위라고 하면 돼요. 분위 동사의 pp죠. 일레 분위 에트를 조동사로 받아서. 근데 그녀가 왔다라고 하면 엘레 분위 에트 분위인데 주어가 엘이니까 분위에 을을 붙여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왔다 일송 분위 s 붙이고 그녀들이 왔다 엘송 분위 s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바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경우 avec l'auxiliaire avoir non 그러니까 성수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자동사 중에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성수일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 모든 타동사 그래서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을 때 복합과거 만들 경우 그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하지만 이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가 돼서 동사 앞으로 나갔을 때는 목적어의 성수에 pp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고요. 아직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처음 복합과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언급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오히려 이 복합과거 반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인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판단해서요. 그렇게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책에는 지금 다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받는 복합과거에서 pp를 성수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 밑에 certains participes passés sont très irréguliers. 그러니까 몇몇 동사들의 pp 형태는 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동사 원형하고 좀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naître 태어나다 동사는 네죠.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일레네 en 1899 그는 1899년에 태어났다. avoir 일라 u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봤어요 이거. 예, 이뭐 네트르 아바뿐만 아니라 여러 동사들 그 좀 특별한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pp 형태를 갖는 동사들을 쭉 얘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avoir 동사는 u입니다. il a eu de la chance. 그는 운이 좋았다. 그 다음에 être, il a été.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여름하고도 스펠링 똑같죠. il a été professeur toute sa vie. 그는 평생 동안 교수님이었다. 교수로서 살았다. 뭐죠? 이 경우처럼 지금 il a été professeur toute sa vie. 평생 동안이에요. 하루만 교수였던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평생, 그의 삶의 끝까지 그러니까 그가 교수 활동을 했던 지속됐던 기간에 어쨌든 그 끝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끝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복합과거, 반과거가 아니라 복합과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문제 살펴볼게요. 네, 1번 문제.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동사들을 전부 복합과거로 만들어 봐라 라는 거죠. 네, 여기서는 지금 친절하게도 1번 문제는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아서 아예 꽁주게 avec l'auxiliaire être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써서 복합과거로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해당하는 동사들이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 동사들이니까 볼게요. 마담 루두 1번에 아입니다. 마담 루두 에사 스어 클레르 루두 부인과 그의 자매인 클레르가 스토베 그르노블 위켄드 흔히 지난 주말에 그르노블에서
사람이 주어가 되고 스흐트홉에 나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만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만나다. 그래서 스흐트홉입니다. 스흐트홉이니까 만나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대명동사는 무조건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어가 지금 마담 르드 부인과 그녀의 자매예요. 자매 끌레야. 그러니까 바꿔보면 이게 되겠죠. 그녀들은 되겠죠. 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기대명사는 역시 3인칭이니까 쓰이고 그 다음에 에트르 3인칭 복수니까 에트르를 변화시키는 거죠. 에스송 흐토베 토 벤데 예 흐토베 스 흐토베에서 이 앞에 있는 쓰는 흐토베 동사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흐토베가 만나다 찾다라는 의미인데 예, 누구를 만나요? 서로를 만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쓰가 흐토베 동사의 직접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성수 위치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명동사를 복합하고 만들 때 조동사는 무조건 에트르예요. 그런데 무조건 성수 위치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이제 나중에 2학기 때 가면 나올 건데 미리 알아두십시오. 무조건 성수 위치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제기대명사가 직접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직접 목적어의 경우에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이 성수에 위치시켜주는 건데 대명동사에서는 이 대명사랑 앞에 있는 주어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보고 그러니까 일단 성수 위치를 시켜야 되는지 마는지는 이게 직접 목적어인지 아닌지를 보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면 된다 그랬죠? 뒤에 직접 목적으로 쓰이는 다른 어떤 명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쓰가 직접 목적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쓰에다가 성수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녀들이에요. 그래서 으에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송 흐톱에 으에스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La famille de Globes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프랑스 사람들도 이름의 마지막에 S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발음해달라 안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끌로 혹은 클로스의 가정은 가족들은 arrivé en France en 1995 1995년에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arrivé 동사. 근데 지금 끌로 혹은 클로스의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지만 단어는 la famille라는 단수형 명사가 쓰였죠. 그러니까 3인칭 단수로 동사 배달을 하고 에트르 동사를 d'arriver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일반 대명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 자동사 중에서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주어의 성수에 BP를 위치시켜줘야 돼요. La famille 여성이죠. 단수고 그러니까 여기다 을을 하나 더 붙여주면 됩니다. 세 번째 마뉴엘라 부 naître à Cordoue ou à Séville. 마뉴엘라 당신은 코르두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세비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래서 마뉴엘라 부 일단 부제트예요. 태어나다 동사 무조건 에트르를 동사로 받는 케이스입니다. 부제트 그 다음에 부제트 네죠 네 네트르 동사의 PP 네인데 이 부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 마뉴엘라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사람 이름 스펠링이 마지막에 A로 끝나면 R로 끝나면 무조건 여자 이름이에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여성이니까 부셋네. 네 번째 Elle partirent à 7h du matin et elle arrivait à 7h du soir. 그녀들이에요. 주어가 그녀들은 아침 7시에 떠나서 저녁 7시에 도착했다. 그녀들은 partir 그 다음에 arriver 둘 다 에트르를 조동사로 받아야 하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elles sont parties. parties 마지막에 에만 빼면 되는데 partie의 주어가 여성 복수니까 es까지. 그 다음에 역시 elles sont arrivées. 역시 es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monsieur vous rentrez quel jour s'il vous plaît. rentrez 선생님 무슨 요일에 돌아오십니까? 언제 어느 날 돌아오십니까? 그래서 헝트르 동사 에트르를 받아야 돼요. 부
Z 헝트레. 근데 앞에 이 부가 무스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성 단수니까 여기서 뭐 성수이지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입니다. Mes amis Kim arrivé hier soir. Ils venir chez moi. 내 친구 김. Mes ams입니다. Mes ams이에요. 내 친구인데 mes amis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친구인 김 씨 부부죠. 서양에서는 결혼하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성이 같아요. 그래서 메사미 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김씨 부부입니다. 그래서 메사미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성 복수고요 지금. 그러니까 부부니까 남성 여성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남성 복수 형태로 보는 거고. 그래서 아리베 역시 송 따리베죠. 그러니까 에트르 송 따리베. 그다음에 남성 복수니까 s 붙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에 왔다. 송 분이 그들이 메사미 김이 송 분이 역시 s 송 분이 s까지 이렇게 복합각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게요. 2번도 똑같습니다. A, B, C, D, E, F가 있는데 동사 부분에 지금 복합각어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특히 성수일치와 관련해서 약간 PP 부분의 어미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느냐를 찾는 겁니다. A를 볼까요? 2번에 A. 그래서 entourer la forme correcte. 올바른 형태의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봐라 라는 건데, 자 볼게요. 아예 엘리자, 엉리, 에피에르. 우선 주어가 엘리자 여성 이름, 엉리와 피에르는 남자 이름이죠. 그러니까는 남성과 여성이 섞여 있는 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성 복수 그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들입니다. 엘리자와 엉리와 피에르는 송 달레. 자 알레 동사니까 에트르르 동사로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주어가 그러니까 이거죠. 남성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섞여 있는 송달레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 송달레 S 이게 정답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송달레 S까지 붙은 이게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송달레 ES는 아니고 남성 복수니까. 그래서 엘리자 엉리 에피악 송달레 S 붙은 이거. 그래서 오테아트르 예수아 엘리자와 엉리와 피에르는 어제 저녁에 극장에 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피 아멜리. 마피 내 딸 아멜리입니다. 여성 단수죠. L. 내 딸 아멜리는 에르스테 어때요? 첫 번째 것 아니죠? 헤스테 동사가 주어가 L이 되는 거고 에르스테인데 헤스테 동사도 당연히 머무르다 에트르르 동사로 받아야 돼요. 근데 주어가 L이니까 뭐가 뒤에 의가 하나 더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 케이스 에르스테 의가 붙어 있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마피 아멜리 에르스테 알라 메송 내 딸 아멜리는 집에 머물렀다 거고요. 세 번째 부제 따리베 의가 붙어 있고 아리베 S 아리베 ES. 자 당신 혹은 당신들 도착했느냐? 뚜뜰레도 알라메메요. 당신들은 도착했습니까? 부제 따리베 알라메메요. 같은 시간에 도착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부제 따리베인데요. 부제 아리베인데 여기서 지금 이 뒤에 뭘 붙여야 되느냐? 이 부가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힌트가 있습니다. 뒤에 부제 아리베 뚜뜰레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당신 혹은 당신들은 도착했습니까? 근데 이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 두 명 모두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까? 뚜뜨라고 되어 있어요. 이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뚜에 남성의 여성, 뚜뜨의 S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들 두 명 모두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이 부가 누구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뚜뜰레도 여성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ES를 붙인 형태. 그래서 부셋 아리베 세 번째 있는 아리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때 엘렌의 네 어떤 거요? 두 번째 있는 네, 그렇죠?
엘레 당연히 네 주어가 L이니까 의가 붙어서 엘렌의 엉빌리성 게트번티즈네 알롱드 그녀는 1899년에 런던에서 태어났다. 다음 문제 우에스키스송 꼬니 S 붙은 꼬니 ES 붙은 뭘까요? 일스송 꼬니니까 주어가 남성 복수니까 일스송 꼬니 당연히 S가 붙겠죠. S 붙은 꼬니 두 번째 그들은 어디서 서로를 알게 됐는가 거예요. 마지막 F 클라가 아이 루이즈 둘 다 여성 이름입니다. 송 빡띠 말 뭐예요? 클라라와 루이즈는 다시 말하면 그녀들이죠. 송 빡띠의 ES까지 돼야 되겠죠. 송 빡띠 세 번째 빡띠입니다. ES faire du ski en Suisse 클라라와 루이즈는 스위스로 스키를 타러 떠났다. 네, 그래서 복합과거 특히 이제 에트르를 조동사로 취하는 경우에 이 성수일치 시키는 것 계속 연습 문제를 통해서 훈련하고 있는데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복합과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베세에서 묻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베스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에그젝시스 토아의 드비네다면 드비네트는 수수께끼거든요. 맞춰보세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군지 맞춰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복합과거 형태를 잘 봐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일레네 그는 태어났다. 에트르네 네트 태어나다 동사의 PP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일레네 밀세성 소성비트 그는 1768년에 태어났습니다. 꼭스에서 우리말로는 이제 코르시카라고 하는데 코르시카에서 176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레모 밀위성 백대형 1821년에 죽었습니다. 무흐 동사의 PP는 무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조동사 에트르를 취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었느냐면 생텔레네 섬, 세인텔레나 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코르시카에서 1768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하신 분 끼에스 누구냐? 후이지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되겠죠. 유명한 그리고 뭐 나폴레옹 뭐 아시죠? 지금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군이고요. 사실은 1768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정점이었을 때가 1789년. 이 사람이 1768년생이잖아요. 근데 1789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살 때죠. 21살 때 그 유명한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혁명이 성공하긴 했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정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막 사형 당하기도 했고 귀족들 그때 심지어 왕과 왕비까지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혁명이 완수가 되고 난 이후에 프랑스에서 그 이후에 프랑스의 옆에 있던 나라들 프랑스 주변국들이 이제 프랑스의 전쟁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귀족들 다 죽이고 왕도 죽이고 왕비도 죽이고 혁명을 성공시켰다라고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자기들 나라에도 이 혁명의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프랑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프랑스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한 나라 두 나라씩. 그래서 목적은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진압하고 다시 프랑스의 왕과 또 귀족 중심 체제를 세워놔야 된다. 구체제 비슷한 체제를 세워놓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주변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프랑스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뭐 그야말로 귀족들이 다 하던 뭐 이른바 국방부 장관도 없고 장군들도 없고 귀족들 다 숙청당하고 아무도 없는 그 오합지졸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야 했으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꽤 용감히 버텼어요. 프랑스 국민들이 그때는 진짜 사실 아주 용감하게 버텼다고 볼 수 있죠. 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지도자급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버텨나갑니다.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는데요. 근데 그 전쟁의 마지막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프랑스를 쳐들어왔던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이제 다시 그 완전히 무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프랑스에 쳐들어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굴복시키고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게 된 전쟁 영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영웅은 영웅인데 문제는 그래서 본인이 전쟁 활동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주변국들과 전쟁할 때는 이 나폴레옹도 어쨌든 그 본인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내가 지킨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런 목적을 내걸고 그렇게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하면서 전쟁을 이끌어 나갔고 또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나폴레옹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자기가 황제에 등극합니다. 제정을 성립을 해요. 자 이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뭐 그다지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프랑스 내에서 존경하는 위인들 설문조사하면 오히려 절대 왕권 독재의 어떤 그 아이콘인 루이 14세가 1등을 하면 1등을 했지 나폴레옹은 진짜 저 바닥 완전히 설문조사하면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내걸고 막 전쟁한다 해서 나라를 구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는 것까진 좋은데 근데 황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참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전쟁 나폴레옹이 활약했던 전쟁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혁명을 무화시키려는 주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전쟁이었는데 근데 그 전쟁 이겨놓고 자기가 국민적 영웅이 됐다고 황제에 등극하니까 제정을 선포하고 프랑스는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물론 나폴레옹이 황제가 됐을 때는 예전 루이 14세 같은 절대 왕권을 가지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일종의 입헌 군주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나라를 구한 것도 구한 건데 이 사람이 오래 집권하지 못했지만 황제로 있는 시기에 프랑스의 헌법을 만들죠. 그 이전만 해도 헌법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프랑스에 헌법이라는 거는 이 나폴레옹이 집권한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없었어요. 예전에는 관습법이고 당연히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뭐 사람 때리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이런 관습법이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조항들은 그냥 그때 다스리던 왕의 명령, 왕의 의지가 곧 법인 그런 시대였죠. 그게 이제 절대 왕권 시대인데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은 황제가 돼서 본인이 그런 절대 왕권을 휘두르겠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을 만들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다만 군주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말죠. 전쟁에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워터루전투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서 생트 헬렌 섬에 유배돼 있다가 거기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 역사는 여러분들이 교양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튼 나폴레옹이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게 이 이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고 나서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나폴레옹을 좋아하고 영웅으로 떠받쳤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프랑스가 한 100년 내내 싸우게 돼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왕당파, 공화파가 나뉘어가지고요 거의 100년 동안 전쟁을 해요. 한 나라 프랑스 내에서. 그래서 몇 월 혁명 우리 뭐 레미제라블 뭐 영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다 그때 이 이후 나폴레옹 이후 1800년대 초중반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당파 나폴레옹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 편이죠. 그러니까 다시 왕을 세우자 안 되겠다. 그래도 왕이 있는
군주가 있는 체제가 어쨌든 안정적이다. 왕당파, 그다음에 공화파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다시 왕을 우리 위에 군주로 삼는 그런 체제로 다시 돌아가느냐. 공화파, 왕이 없는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제도로 가자 해가지고 뭐 뒤집어 엎고 뭐 암살하고 난리였습니다. 테러하고 엄청난 그 혼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한 70년, 80년 정도를 그렇게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되는데 어떤 그 정치적 혼란을 만들어낸, 물론 이제 그 이전에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 자리에 오르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J'étais une reine de France. J'étais 반가워입니다. 뭐였다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의 reine,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Je suis morte. 나는 죽었어요. morte입니다. 여성이니까 지금 여성이라는 걸 morte에서 뒤에 이렇게 뭐에 을가 붙어 있는 거 보면 여성이라는 거 알 수 있죠. Je suis morte guillotinée en 1793. 기요티네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걸 말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일종의 처형대죠. 사형대, 공개 처형을 하는데 가장 극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 군중들에게 좀 이렇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면서 또 단시간 내에 처형이 완료될 수 있는, 사형이 완료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든 겁니다. 그 기계 만든 사람 이름이 기요틴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기요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단두대라는 걸 만든 거죠. 아시죠? 이따만한 칼 위에다 걸어놓고 사람 목 집어넣으면 위에서 떨어뜨려서 목을 두 동강 내버리는 굉장히 끔찍한 건데, 어쨌든 그 사형 기구, 단두대라는 사형 기구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기요틴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를 기요틴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그 기계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기요티네라고 동사로 만들어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기요티네 과거분사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단두대에서 처형당해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1793년에 나는 누굽니까? 여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왕비였는데 단두대에서 처형당해 죽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죠.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바로 이 프랑스 혁명 때, 프랑스 혁명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발했을 때, 그때 왕이 루이 16세였고요. 그 다음에 그 루이 16세의 부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도 왕도, 그리고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래서 왕궁에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 콩코르드 광장, 우리식으로 하면 광화문 광장 같았는데 그 한복판에다가 단두대에서 설치해놨었거든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그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리 앙뚜아네트 뭐 여러분 아시죠? 막 성남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라고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지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랬다라고 그냥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 정도로,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무식한 여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군중들이 배가 고프다고 빵 좀 달라라고 시위하는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프랑스 혁명을 성공했고, 혁명을 성공시킨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왕과 왕비까지 처형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겠고, 그래서 특히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사치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한데 왕비는 굉장히 사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극대화시켜서 그러니까 충분히 사형에 처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그 처형을, 왕비의 처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말은 국민들이 빵 달라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그래? 왜 난리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사실 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정확한 거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주스이네 역시 태어나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밀비성두 1802년에 부상송에서 에크리 에크리가 동사입니다. 글을 쓰다 아부아르를 조동사로 봤고요. PP는 에크리가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에크리 beaucoup de livres très célèbres 저는 아주 유명한 많은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작가였다는 거죠. j'ai vécu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vivre 동사 살다라는 동사의 PP가 바로 vécu입니다. 이것도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j'ai vécu longtemps guernesey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je suis rentré à Paris 그리고 파리에 돌아왔습니다. après la chute de Napoléon III 나폴레옹 3세의 몰락 이후에 mon corps 나의 몸은 시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repose 지금 현재 쉬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펑테옹에 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펑테옹이 이제 프랑스의 국립묘지 같은 곳이거든요. 내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은 누굴까요? 1802년 태생 많은 유명한 작품을 남긴 작가 게르네시 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나폴레옹 3세의 몰락 이후에 파리에 입성하고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앙받고 죽은 이후에 그 시신이 국립묘지인 팡테옹에 안장된 사람 바로 레 미제라블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나폴레옹 3세 이 빅토르 위고가 나폴레옹 3세의 몰락 이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폴레옹 3세는 누구냐면요. 이 친구도 아주 웃기는 친구인데 나폴레옹 3세는요. 루이 나폴레옹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 전쟁 영웅 최초의 황제가 됐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예요. 조카. 형님의 아들이에요. 조카입니다. 근데 나폴레옹 1세가 그래서 이제 그 치세가 끝나고 나서 왕당파 공화파가 나뉘어서 막 싸웠다라 그랬잖아요. 그때 한때 이제 왕당파들이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당파가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왕당파의 집권을 왕당파는 어쨌든 한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 왕당파의 집권을 무너뜨리려면 쿠데타가 일어나든 뭐 혁명이 일어나든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 전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48년에 2월에 혁명이 있었어요.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왕당파가 집권하고 있는 체제를 전복시켰어요. 네. 그리고 공화파가 집권을 했고요. 당연히 왕당파 체제를 전복시켰으니까 공화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거고 그리고 공화파가 집권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다시 말하면 공화정 체제 대통령을 뽑는 체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체제 자체를 왕당파 왕을 세우는 체제를 다시 전복시키고 공화주의 체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한 겁니다. 그때 공화파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화파에서 대통령 후보로 밀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폴레옹 조카. 참 아이러니한 건데 나폴레옹은 처음으로 황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제정 프랑스를 선포했던 사람, 황제가 됐던 사람, 왕당파의 시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물론 이제 공화파 중에서도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데 나폴레옹의 조카가 공화파에 들어가가지고 공화파들의 추앙을 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나폴레옹의 조카는 원래 나폴레옹 1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쟁 영웅이고 나라를 구했고 행한 일이 그래도 위대한 일을 업적을 많이 남겼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조카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업적이 없습니다. 근데 순전히 나폴레옹의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스타성을 가지고 정치계에 입문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나폴레옹의 조카가 황제에 등극했던 나폴레옹의 조카가 공화파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볼까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정치인 박근혜가 씨가 예를 들면 박근혜 의원이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박근혜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센세이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폴레옹의 조카가 공화파에 들어가서 공화파들이 미는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사실 나폴레옹 조카는 이 사람은. 근데 나폴레옹의 조카가 공화파에 들어왔다라는 그 상징성, 스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화파에서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서 밀었던 거죠. 그래서 됐습니다. 실제로 혁명 성공해서 왕정 체제, 왕당파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화 체제로 바꾸고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 사람 대통령이 됐어요. 공화파에서 밀어줘가지고 공화국 프랑스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렇게 1848년에 혁명을 하고 공화파들이 혁명을 해서 성공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3년 후에 1851년에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대통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군대를 이끌고 체제를 정복시켜버려요. 공화주의 체제였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입니다. 공화정에서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의 조카인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다가 3년 만에 본인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 공화주의 자기를 대통령으로 세운 공화파들을 다 숙청시키고 체제를 바꿉니다. 다시 왕정 체제로. 대통령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켜서 체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화주의 자기가 대통령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면 황제에 등극해요. 다시 왕정 체제로. 피는 못 속인다고 진짜 나폴레옹 3세로 등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작가 빅토르 유고가 이 당시에 열렬한 공화파 지지자였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폴레옹의 조카를 굉장히 지지했던 공화파의 대통령 후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폴레옹 3세 왕정으로 다시 제정으로 그러니까 제2 제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황제가 있는 제정이라 그래서요. 제2 제정을 선포하고 나니까 자기가 황제에 등극하고 나니까 이제 이 빅토르 유고가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강력한 비판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근데 워낙에 국민들의 신임을 얻는 그러한 그 위대한 작가이다 보니까 나폴레옹 3세가 죽이지 못하고 그래서 외국으로 영국에 있는 이 게르네지 섬으로 망명을 시켰던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있다가 역시 나폴레옹 3세 체제가 워낙에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결국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몰락하고 나서 다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 국민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때 파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가 죽은 이후에 이제 국립묘지에도 안장이 된 거죠. 바로 이 나폴레옹 3세 때 영국에 망명 가가지고 쫓겨나서 추방당해서 영국에 있는 그 게르네지 섬에 망명 가가지고 거기서 썼던 작품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에요. 그래서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하면 작품도 조금 더 우리가 그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1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를 볼게요. 플라스 드 라드베르인데 부사의 위치죠. 그래서 복구 같은 경우에는 부사니까 많이라는 뜻의 부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뒤에 위치해요. 나는 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주바야주 복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복합과거일 경우에 여행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복합과거일 경우에는 복구 같은 부사는 조동사와 PP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복구 부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 부하야지 복구가 아니라 복합과거일 경우에는 조동사와 PP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흐양도 마찬가지예요. 엘르멍 쇼양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동사랑 그 PP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엘라 흐양 멍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복구나 흐양 같은 경우에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본문 살펴볼게요.